환영합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죠.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우리 둘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에 당신이 세 번째 자리의 주인공으로 와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작해 볼 텐데요. 맞아요. 편안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사실 어쩌면 당신 자신 혹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류의 한 20%가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는 그 깊은 어둠, 우울증의 실체입니다. 우울증. 이 단어 자체가 요즘 워낙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현상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최신 뇌과학이나 진화생물학 그리고 고대 철학까지 싹 다 동원해서 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질환을 다각도로 해부해 볼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깊은 탐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출처를 모았어요. 유럽 아르떼 다큐멘터리부터 벨기에 리에즈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 또 고대 철학을 다룬 꾸라주 스토이크, 그리고 푸아송 페콩의 분석까지 아주 방대하고 날카로운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오해죠. 네, 이 자료들을 파고들면서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감이랑 실제 질병인 우울증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우울하다고 표현하니까 헷갈리기 쉽거든요. 2005년에 한 여행사가 마케팅용으로 만든 블루 먼데이, 그러니까 가장 우울한 월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술에 불과한데 네, 대중의 심리를 얼마나 얄팍하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기적인 기분 저하, 즉 단순한 우울감은 푹 쉬거나 맛있는 걸 먹으며 금방 회복되죠. 친구랑 수다만 떨어도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진짜 우울증은 뇌의 스위치 자체가 아예 고장난 상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면장애라던가 극심한 피로, 깊은 죄책감, 동기상실 같은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외적 보상에도 꿈쩍하지 않는 깊은 늪과 같죠. 와, 환자들이 그 늪을 묘사하는 걸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더라고요. 막 솜에 두껍게 둘러싸여서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라거나. 빛이 단 한 줌도 없는 방에 갇힌 감각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우울증을 평생 곁을 맴도는 검은 개, 블랙독이라고 부른 건 너무나 유명한 일이라고요. 내 우울증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따라다니는지 보여주는 비유죠. 저는 이번 자료 중에서 가수 스트로마의 사례를 보면서 이 화학적 변화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을 뿐인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우울증이 촉발되었죠. 결국 전 세계 투어까지 취소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 하나가 뇌의 신경 전달 체계를 교란시켰을 때 한 사람의 창조성이랑 삶의 의지가 그냥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스트로마의 케이스는 우울증이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철저한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영화 감독 미셸 공데리의 경우에도 양극성 장애를 앓으면서 엄청난 창조적 열광이랑 깊은 절망 사이를 오갔잖아요. 네. 그가 겪은 무기력의 깊이 역시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신경학적 마비 상태와 괴를 같이 합니다. 저는 배우 짐 캐리의 통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는 항상 유쾌라고 과장된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느라 뇌와 몸이 파업을 선언해버린 거라고 묘사했거든요. 아, 딥 레스트 비유 말씀이시군요. 우울증, 즉 디프레션을 자신이 만든 아바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깊은 휴식의 필요성이라고 재해석한 대목이죠. 네, 그 대목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와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압도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흔히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세로토닌 가설이 시작된 게 일고이자녀입니다. 결핵 치료제로 개발된 이프로니아지드라는 약이 우연히 환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시작된 가설이죠. 항우울제가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현대 과학계에서는 세로토닌 부족이 우울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이미 폐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서 두통이 나왔다고 치죠. 그렇다고 그 두통의 원인이 우리 뇌에
진통제 성분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 진통제 비유가 진짜 핵심을 정확히 찌르네요. 그러니까 화학적 불균형을 약으로 덮어두는 것일 뿐 근본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세로토닌이라는 한 가지 물질의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등장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개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는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막 나는 무가치해, 세상은 끔찍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빛의 속도로 오가는 거대한 사고의 고속도로가 물리적으로 굳어진 상태란 설명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 고속도로가 한 번 딱 뚫리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질로만 생각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반복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고속도로의 통제실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탐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뱃속의 장, 즉 두 번째 뇌와의 연결성이거든요. 장내 미생물 연구 말하는 거죠. 저 진짜 그 쥐실험 결과 읽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건강한 쥐에게 이식한 실험이죠.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건강했던 쥐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면서요. 장 속의 박테리아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 감정센터를 직접 조종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먹는 것, 다시 말해 장내 환경이 기분을 결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장내 미생물이 체내 세로토닌의 90%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죠. 와, 뱃속이 두 번째 뇌라는 말이 진짜 과학적인 팩트였네요. 게다가 염증 반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춰서 체내 염증 수치를 인위적으로 올린 세럼 참가자들이 즉각적으로 기분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흐려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염증 수치만 올렸는데 우울해진다고요? 네.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염증을 일으킬 때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끄고 활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우울증은 뇌가 우리 몸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해서 내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죠. 그 고대 데니소바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가 현대인에게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말이에요. 네, 과거 빙하기엔 이 유전자가 세포 내 아연 균형을 조절해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해주었죠. 근데 현대 환경에서는 오히려 뇌의 화학적 균형을 깨트려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게 진짜 진화의 아이러니 같아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도발적인 가설이 바로 그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울증의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생존 신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세계적인 록스타가 되겠다거나 완벽한 가정을 꾸리냈다처럼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뇌가 강제로 전원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만해! 에너지를 그만 낭비하고 뒤로 물러나서 전략을 수정해! 라고 경고하면서요. 와, 그렇게 보면 우울증이 나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나를 살리려고 작동하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가설이죠. 이렇게 원인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뇌 구조적 고착화, 진화적 생존 기제 등으로 다양하다면 치료법도 당연히 우리가 아는 평범한 알약 한 알로 끝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놀라운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거고요. 자료에 나온 그 치료법들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까 뇌에 부정적인 생각만 오가는 굳어진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부수기 위해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게 바로 케타민이나 환각제, 그러니까 LSD나 실로시빈 같은 성분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효과가 상당히 파격적이죠. 마취제로 쓰이던 케타민이 응급실 환자의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증상을 단 몇 시간 만에 급격히 호전시킨 일화는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기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뇌과학적 작용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의 새로운 학습의 창, 즉 일시적인 뇌 가소성을 크게 열어줍니다. 그 스노우 글로브 비유가 딱 맞겠네요. 눈이 꽉 뭉쳐진 스노우 글로브를 마구 흔들어서 네, 눈송이들이 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굳어진 부정적 사고방식을 리셋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리셋하니까 전기충격요법, ECT도 생각나네요. 옛날 미디어나 영화를 보면 막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고 고문하는 과학적인 수단으로 묘사되곤 했잖아요. 그게 의학계의 오랜 비극이죠.
미디어가 만들어낸 공포감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95%라는 경이로운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뇌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서 시스템 전체를 강제로 재부팅하는 과정이라니 영화적 상상력이랑 의학적 팩트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놀라운 연구들도 많습니다. 아, 그 비디오 게임 연구요? 네, 독일의 한 연구를 보면 슈퍼마리오 브로더스 같은 3D 비디오 게임을 규칙적으로 한 환자들이 증상을 훨씬 잘 극복했다고 나오죠.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환자가 나는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는 기전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미국의 연구에서 달리기나 요가보다 춤을 추는 게 기분 전환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냈다는 결과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신체의 각 부위를 조화롭게 통제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뇌의 인지 기능과 운동신경, 감정 중추를 동시에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유산소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회로를 재건하는 작업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상에서 우리가 혹은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처방은 없을까요? 여기서 리에주 대학교의 실비 블레리 교수가 연구하는 행동 활성화 요법이 등장하죠. 악티바시온 콤포트망탈. 저는 이 파트가 제일 실용적이라고 느꼈어요. 약물 없이도 항우울제랑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요. 이 요법은 특히 여성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반추 성향을 끊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반추라는 게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자신의 실수를 머릿속에서 테이프 감듯이 끊임없이 곱씹는 거잖아요. 네, 행동 활성화 요법의 핵심 원리는 명확합니다. 바로 회피 사냥하기입니다. 회피를 사냥한다고요?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게 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어려운 이메일 답장하는 걸 자꾸 미루고 결국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법은 단순히 숨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세 가지 도구를 제시하죠. 첫 번째가 일상활동 기록하기인데 사실 그냥 적는 게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울증에 걸린 뇌는 환자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넌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요. 뇌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군요. 하지만 단순히 아침에 물을 마셨고 쓰레기를 버렸고 창문을 열었다 라는 사실을 건조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뇌의 거짓말을 반박할 객관적인 시각적 증거를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미세한 부분들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네요. 뇌의 거짓말을 대항하는 팩트 체크인 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그 기록한 활동들의 즐거움과 성취감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내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생각보다 기분이 10점 만점에 6점이나 되네? 하거나 설거지를 끝냈을 때 성취감이 8점이구나 하고 내 기분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구가 활용 정정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엔진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에 맞는 활동 계획하기죠. 무작정 스케줄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방향이랑 연결된 목표 지향적 활동을 배치하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거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뇌의 고장난 화학물질을 다시 분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엔진을 다시 켜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최신 과학이랑 심리학을 살펴봤다면 이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로마로 가보죠. 스토아 철학 말씀이시군요. 네.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매일 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이랑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오늘날 인지행동 치료의 완벽한 뼈대가 된 스토아 철학이 우울증 극복을 위해 던지는 5가지 핵심 교훈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네카가 강조한 에우티미아, 즉 타인의 시선이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평정심입니다. 자료에서 든 운전자 비유가 진짜 찰떡이었어요.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옆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이리저리 차선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사고 날 확률만 높아지고 목적지에는 훨씬 늦게 도착하게 되죠. 맞아요.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서 내 찌질한 현실이랑 비교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 차선 바꾸는 운전자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철학자 클레안테스의 일화에서 나오는 내 안의 가혹한 목소리 끄기입니다. 아, 그 길 가다 자기 자신한테 욕설 퍼붓던 남자 이야기요? 네, 클레안테스가 그 남자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했죠. 매일 아침 독약을 먹지 않으면서 왜 매일 독이 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까? 제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우리는 타인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하는데 유독 자기 자신한테는 절대 용서 없는 완벽주의 잣대를 들이대곤 하잖아요. 그게 스스로 매일 독약을 먹이는 행위라는 거죠. 뼈가 아프네요, 진짜. 세 번째 교훈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인데 저는 이걸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파국화 오류를 바로잡는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로 카메라 줌 비유죠. 우울증에 빠진 뇌는 특정한 부정적 사건에 과도하게 줌인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문자에 답장을 늦게 하면 뇌는 그걸 나를 무시하는 증거로 확대 해석하고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지죠. 맞아요. 혼자 소설을 쓰는 거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줌 아웃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감전이라는 왜곡된 필터를 걷어내고 넓은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면 단순히 상대방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거나 회의 중이라는 객관적 팩트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인 무상함 받아들이기도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줬어요. 손에 쥔 모래를 세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이나 세상의 일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면 고통만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폭풍우 치는 도시에 비유한 대목이 인상 깊었죠. 맞아요.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비구름은 거치고 도시는 벌쩡히 서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결국 날씨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현대인들은 소파에 쓰러져서 스마트폰을 무한정 스크롤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건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파민 체계를 과잉 자극하는 가짜 휴식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에너지가 멈춤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움직임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호흡에 집중하거나 일기를 쓰는 진정한 휴식행위 말이죠. 자,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랑 뇌 가소성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부터 행동 활성화 욕법의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의 인지 행동 통제술까지 아주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장내 미생물, 유전자, 굳어진 신경회로,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잡하게 얽혀서 당신의 뇌를 잠시 비상정지시킨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둠 속에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철저한 생물학적 현상이자 극복 가능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꼭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아까 전문가님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울증을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에너지 낭비를 당장 멈추고 전략을 수정하라는 우리 몸의 긴급구조 신호라고 해석하셨잖아요. 네, 진화론적 생존 신호라는 가설이었죠.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매일같이 강요하는 이 숨막히는 현대사회의 압박 자체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검은 개를 더 사납게 짙도록 부추기는 진짜 원인은 아닐까요? 아, 사회적 압박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시각이군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무리해서 가던 길을 멈춰서고 내게 맞지 않는 목표나 타인의 기대를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구하는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지 당신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맹목적인 집념보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훨씬 더 고도의 지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가 우울증이라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당신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밝혀주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을 담은 자료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